똑똑히 보세요, 피고인. 내가 누구인지. 이 사건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그 눈빛. 어디서 본 적 있는 눈빛이야. 당신 왜 날 버렸어요? 내가 버린 아이가 이제 나를 심판하다니. 40년 전 가난 때문에 4살 딸을 입양 보낸 엄마. 그 딸이 판사가 되어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운명적 재회. 과연 딸은 엄마를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 모녀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아침 일찍부터 홍순자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의 기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단단히 끼고 손에는 낡은 가죽 수첩을 들고 있었죠. 수첩 안에는 빼곡히 적힌 이름들과 금액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자신의 돈을 찾아 나서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야, 김씨. 언제까지 내 돈 떼먹을 생각이야? 순자가 한 집 대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300만 원, 이자까지 합쳐서 450만 원이야. 내가 호구로 보여? 순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답게 순자는 정확히 어떤 톤으로 말해야 상대방이 겁을 먹는지 알고 있었죠. 대문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웃기지 마. 벌써 2달째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순자는 대문을 더욱 세게 두드렸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지만 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명의까지 뺏을 줄 알아.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위압감이 묻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그런 순자에게 익숙해져 있었죠. 어떤 이는 무서워했고 어떤 이는 그저 체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홍순자는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여자라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대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고개만 내밀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누나, 정말 다음 주에는 꼭 갚을게요. 아들 취업이 확정되면. 취업? 그런 소리 벌써 몇 번째야. 순자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내 돈이 공짜로 번 돈인 줄 알아? 나도 이자 내고 빌려온 돈이야. 남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수첩에 뭔가를 적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더 기다려줄게. 대신 이자는 더 붙는다. 알겠지? 순자는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수첩을 펼쳐보니 오늘 돌아야 할 집이 아직 5군데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 각박해졌어. 예전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순자에게는 자연스러웠거든요. 2번째 집은 좀 더 쉬웠습니다. 문을 두드리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나오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이번 달 이자야. 고마워. 순자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만해서 좋아. 이런 분들이 많으면 내일도 편할 텐데. 하지만 3번째 집에서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예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신혜 어디 갔어요? 글쎄,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 혹시 야반도주한 건 아닐까? 이웃 할머니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순자는 수첩에 빨간 펜으로 무언가를 표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오랜 경험상 도망간 사람들을 찾는 것도 순자의 특기 중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집을 돌고 나서야 순자의 오전 일과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절반 정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집이 2곳, 약속을 받은 집이 2곳, 그리고 수상한 집이 1곳이었죠. 오후가 되자 순자는 단골 식당에 들어가 혼자 소주 1병을 시켰습니다. 사채업으로 번 돈이 적지 않았지만 순자의 삶은 늘 외로웠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믿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었거든요. 식당 안에는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 드시네요. 식당 사장이 안주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은 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손님이라 여겼습니다. 돈도 잘 내고 시비도 걸지 않으니까요. 혼자가 편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순자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죠. 정말로 혼자가 편한지 아니면 그냥 혼자인 것에 익숙해진 것인지 순자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좋잖아요. 명절 때라도 모여서. 사장의 말에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뭐가 좋아?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거지.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그립다고, 특히 그 아이가 보고 싶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말이죠. 술이 조금 들어가자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40년 전 그때 순자는 28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누워 있었고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부족했죠.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밖에 안 된 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낡은 서랍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발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4살 때의 그 아이. 까만 눈동자가 똘망똘망하고 작은 손으로 순자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겠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순자는 그 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순자는 그 아이를 버린 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아이는 울며 매달렸죠. 엄마, 가지마. 작은 손으로 순자의 치마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도 안 되고 내일은 더욱 비참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순자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루에 컵라면 하나로 버티는데 네가 배고파하는 걸 어떻게 봐. 차라리 부잣집에 가는 게 너를 위해서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해도 그 죄책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5년이나 누워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딸을 찾아보려 했지만 소식을 알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순자는 술에 취해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울었죠. 사채업자 홍순자가 아닌 한때 어미였던 여자로서 말입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을 붙잡던 작은 손의 감촉,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사람들은 순자를 무서운 사채업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순자가 딸을 버린 여자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검은 선글라스 뒤로 숨겨진 아픔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것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골목길을 돌며 돈을 받으러 다니던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순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위험한 냄새를 맡는 감각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혹시 홍순자 씨 맞습니까?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다른 손에는 공식적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선글라스 너머로 남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험 세일즈맨이면 관심 없고 종교 전도사라면 더더욱 싫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사관 정민호입니다. 홍순자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순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정민호 수사관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죄, 공갈죄, 불법 고금리 대부 혐의입니다. 박만식 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만식?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개새끼가 뭘 어쨌다는 거야? 박만식은 10년 전까지 순자와 함께 사채업을 했던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로 틀어져서 갈라선 사이였죠. 순자는 그때부터 혼자 일을 해왔습니다. 박만식 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순자 씨께서 지난 10년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대금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들에게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있고요. 수사관의 말은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만식이 그놈 짓이야. 자기도 똑같이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만 검찰에 넘기다니.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어쨌든 홍순자 씨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출석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떠난 후 순자는 집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채업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막막했습니다. 검찰청, 재판,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던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전에 산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입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검찰청에 가야 하나?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찰청은 순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건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순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3층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순자를 맞이한 것은
어제 만났던 정민호 수사관이었습니다. 홍순자 씨 앉으시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먼저 박만식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수사관이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10년 전까지는 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돈 문제로 싸우고 갈라섰죠. 그놈이 돈을 가로채려고 했거든요. 그럼 지난 10년간은 혼자 사채업을 하신 건가요? 네, 혼자 했어요. 다른 사람 믿기가 싫어서. 수사관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자율은 얼마나 받았는지, 돈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협박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홍순자 씨,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는 검찰청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사건을 들어보더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건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채업 관련 사건은 이미지가 안 좋다며 모두 거절했죠. 순자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네 번째로 전화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드디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번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죠. 이름은 김성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김성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그럭저럭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순자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홍순자 씨, 이런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많고요.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임료 2천만 원, 성공 보수 별도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정도 돈을 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좋습니다. 맡아주세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대신 내가 판사 앞에서 무릎 꿇고 비릴은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것만큼은 자존심이 허락 안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판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이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 가지 묘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운명이 자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판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김성우 변호사가 미리 법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공판 당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다시 한번 다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다른 어딘지 초라하고 불안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려다가 말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선글라스를 쓸 수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법원 건물은 검찰청보다도 더 위험 있고 큰 건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대부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홍순자, 기죽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앞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첫 공판이니까 간단하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순자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홍순자 사건 입정하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고 높은 곳에 판사석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순자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순자가 피고석에 앉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기립하십시오 하는 목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순자도 따라서 일어났죠. 그리고 판사석 뒤쪽 문이 열리면서 법복을 입은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의 걸음걸이, 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눈빛, 순자가 평생 잊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똘망똘망하던 4살 아이의 그 눈빛과 똑 닮았죠. 착석하십시오. 그녀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듯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형 제456 피고인 홍순자. 판사가 사건을 호명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그 아이와 닮아 있었거든요. 판사는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홍순자, 기소된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순자는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김성우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홍순자, 나이는 74세, 주소는. 판사가 순자의 인적사항을 읽어나갔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순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설마, 정말 그 애가 맞나? 판사는 계속해서 공판 진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첫 공판이므로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순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한 그 눈빛이었죠. 김성우 변호사가 다시 대신 답변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공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공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애가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순자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판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제가 직접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순자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건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공판은 2주일 후 같은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마지막 말을 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립하십시오. 다시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법정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단순한 법적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나간 후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순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자신이 40년 전에 버린 그 아이라는 것을, 이제 어른이 되어서 판사가 되어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법원을 나오면서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그날부터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판사의 모습만이 맴돌았죠.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차가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거든요. 순자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오래된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40년 전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그때 받았던 영수증, 그리고 보육원에서 온 편지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도연. 순자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입양 당시 아이의 이름이었죠.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입양 가정에서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연이라고 했지. 그럼 지금도 그 이름을 쓰고 있을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홍순자입니다. 제 재판을 맡으신 판사님 성함이 뭔가요? 이도연 판사요? 이도연 판사.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이는 44세, 서울법대 수석 출신,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입니다. 변호사가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4살이었던 아이가 지금 44세가 되어 있었죠.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이제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 애가 맞구나.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자랑스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하필 그 아이가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이도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연소 여성 판사 이도연 공정한 판결로 화제, 서울법대 수석 출신 이도연 판사, 어려운 사건도 척척 같은 제목들이었죠. 기사를 읽으면서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도연은 입양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판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 된 것이죠. 내가 버린 게 옳았구나. 순자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이도연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는지, 친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자신을 찾으려고 한 적이 있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이도연의 입양 가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에 나와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수소문해 본 결과 이도연은 서울 강남의 한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입양 부모는 의사와 교수였고 이도연을 친딸처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자랐구나.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아이가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했는데 아이는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공판일이 다가오면서 순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이도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이도연이 자신을 알아보는지는 모르겠더군요. 만약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만약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와 만났을 때도 순자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 전략에 대해 설명했지만 순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도연 생각뿐이었죠. 순자 씨, 집중하세요. 이번 재판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순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순자는 겉으로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나를 알아볼까? 그리고 알아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공판 전날 밤 순자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4살짜리 아이, 자신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하던 작은 손, 그리고 뒤돌아서며 느꼈던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의 결과보다도 이도연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정황상 내가 버린 딸이 확실한 것 같지만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어미로서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난 순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간절함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변호사님, 혹시 재판 전에 판사님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건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만 대화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고 순자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오직 이도연에게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기립하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도연이 판사석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죠. 걸음걸이, 자세,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그 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판사 이도연이 40년 전 버린 내 딸 이도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이어가며 자료 제출과 호소를 했지만 그런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재판 막바지가 되어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도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 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4살 때 엄마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의 흔적을 말이죠. 피고인 홍순자 혐의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일어서서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을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김성우 변호사가 순자의 상태를 보고 대신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아닙니다. 순자가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이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사채업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였고 나중에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였습니다. 이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긴 것도 맞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이도연이 처음으로 순자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뭔가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예전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법정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4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그만하십시오. 이도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연은 법적 판단과 관련이 없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 보낸 후로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이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정은 개인적인 고백의 장소가 아닙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변호사가 순자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혹시 판사님도 입양아이신가요? 이 질문에 법정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판결봉이 미세하게 떨렸죠. 피고인의 발언은 재판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그런 발언을 하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도연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판사님, 저는 40년 전에 제 딸을 버렸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왔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정숙. 이도연이 판결봉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을 즉시 제지하십시오. 김성우 변호사가 순자를 안치려고 했지만 순자는 끝까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도연이었습니다. 판사님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휴정하겠습니다. 이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재개하겠습니다. 이도연이 판사석에서 일어나 급히 사라지자 법정 안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기자들은 메모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김성우 변호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재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분이 지나고 이도연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홍순자. 이도연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법적인 절차보다는 개인적인 호기심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1984년에 4살짜리 딸을 입양 보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도연이었고 서울 강남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 부모는 의사와 대학 교수였고 순자가 기억하고 있던 모든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재판을 연기하겠습니다. 이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열겠습니다. 그날 순자는 법정을 나서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도연이 분명히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도연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공판이 연기된 후 며칠 동안 순자는 집에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도연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기자들이나 호기심 많은 이웃들의 것뿐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더욱 크게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딸 판사가 친모를 재판하는 기이한 운명, 40년 만의 재회, 과연 어떤 결말이? 그 같은 제목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나왔습니다. 순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도연이 이 기사들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순자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법원 직원이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온 것이죠. 홍순자 씨 맞으시죠? 이도연 판사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이도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받아들고 문을 닫은 순자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리고 이도연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냈을지 궁금했거든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손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친모 홍순자님께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는 편지를 펼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편지는 이도연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홍순자 씨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첫 줄부터 순자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도연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인정한 것 같아서 기뻤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입양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님들이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친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입양 보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순자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부모님들은 저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셨고 좋은 교육도 받게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친모에 대한 원망보다는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도연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미안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습니다. 친모가 어떤 분인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특히 어려운 판결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제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법정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낯익은 느낌 정도였는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순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이도연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모를 만난 이도연도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는지, 그리고 하필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 어머니께서도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도연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보다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입양 보내신 진짜 이유를,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말이죠. 재판은 재판이고 우리 모녀의 관계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는 공정한 판사로서 임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재판이 끝난 후에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순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도연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상자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꺼내보니 이도연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 입학 사진, 그리고 판사 임명식 사진까지. 순자가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함께 있었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순자는 이도연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편지에 담고 싶었거든요. 순자는 오랜만에 편지지를 꺼내들고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널 처음으로 도연아라고 부른다. 편지의 첫 줄부터 순자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보내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단다.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줘서 고맙고 만나자고 해줘서 더욱 고맙다. 도연아, 엄마가 널 입양 보낸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때 엄마는 28이었는데 네 아빠의 병환으로 약값과 병원비를 대기해도
너무 빠듯했단다. 너와 내가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었지.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단다. 순자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사채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이도연을 혼자 키울 수 없었는지, 그리고 입양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버스 정류장에서 울며 매달릴 때 엄마도 뒤돌아서서 울었단다. 하지만 엄마와 함께 있으면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차라리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자라는 게 널 위해서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단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순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평생 널 그리워하며 살았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동시에 미안하다. 재판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다만 우리가 진짜 모녀로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다 쓴 순자는 봉투에 넣어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도연의 답변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최종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순자와 이도연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도연은 판사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했고 순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법원 앞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절정에 달했고 시민들도 이 특별한 재판을 지켜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딸 판사가 친모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죠.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성우 변호사와 마지막 상의를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이도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증거는 충분하지만 정상 참작 요소도 많습니다. 판사님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변호사도 확신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까지 모든 자리가 채워져 있었죠. 순자는 피고석에 앉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재판의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이도연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기립하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도연이 판사석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순자는 지난 며칠간의 편지 교환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이도연은 여전히 엄숙하고 공정한 판사의 모습이었거든요. 착석하십시오. 이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순자는 그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따뜻함이 조금 더 느껴졌죠. 오늘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이도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순자는 일어서서 이도연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모녀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나누는 마지막 대화였죠. 판사님, 저는 법적으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자의 말에 집중했죠.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40년 전에 제일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제 딸을 잃었죠. 이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여전히 판사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딸이기도 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언젠가 제 딸이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않은 어미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춘 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도연이 물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이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판사로서의 공정성과 딸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이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어미가 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도연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죠.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도연은 판결문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홍순자는 사기죄, 공갈죄, 불법 고금리 대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도연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죠. 피고인은 법적으로 명백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채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대금업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공정하고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본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배경,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점, 그리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합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도연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또한 피고인이 이미 인간으로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합니다. 40년 동안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의 형벌이었다고 봅니다. 이도연은 잠시 멈춘 후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홍순자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형은 면한 것이었죠. 순자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피고인은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속죄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도연이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이도연은 순자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판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모녀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40년 만에 딸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순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채업자 홍순자가 아닌 이도연의 어미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약속대로 사채업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죠. 동네 한쪽에 작은 김밥 가게를 연 것입니다. 간판에는 도연이네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가게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예전에 사채업을 할 때의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김밥을 파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마음이 다르죠.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동네 사람들은 순자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 무서웠던 사채업자가 이렇게 다정한 김밥집 사장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친딸이 판사님이라며? 세상에. 이웃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판 이후로 순자의 사연이 동네에 알려졌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난보다는 동정과 이해를 보였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자와 이도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이도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순자를 만났고 순자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김밥 장사는 어때요? 이도연이 물었습니다. 좋아. 돈은 예전만큼 벌지 못하지만 마음이 편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이도연은 그런 순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든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4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천천히 메워나가고 있었죠. 이도연은 순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순자는 이도연이 없던 시절의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를 입양 보내실 때 정말 힘드셨죠?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응, 정말 힘들었어. 내가 울며 매달릴 때 엄마도 같이 울고 싶었지. 하지만 참아야 했어. 널 위해서. 그런데 왜 그 후에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이도연의 질문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널 버린 엄마가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나타나면 그 행복을 방해할까봐 무서웠어. 이도연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물론 입양 부모님들도 좋으셨지만 친모가 누구인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순자는 이도연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도연은 순자의 선택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느 날 이도연이 김밥 가게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업무가 일찍 끝나서 순자를 보러 온 것이었죠. 가게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는데 모두 이도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판사님이세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딸이 정말 판사님이었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손님들이 순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딸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이도연이 다른 손님들처럼 주문했습니다. 도연아, 그냥 가져가면 되지 뭘. 순자가 말했지만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도연이 돈을 내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평생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많이 먹어. 판사 일이 힘들 텐데. 고마워요, 어머니. 이도연이 김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아서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순자와 이도연에게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모녀가 함께 식사를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이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야. 순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가게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이도연은 옆에서 도와주었죠. 평범한 모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순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이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내가 내린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비록 우리가 4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결국은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그래, 그러자.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40년 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마침내 해소된 기분이었거든요. 딸을 찾았고 딸의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순자와 이도연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